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하면 정석, 금리의 정석 김용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는 펀드 투자운용 자문인력 자격시험 합격을 위한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이제 이 강의를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자문인력 시험은 다 좋은데 이게 또 난이도가 기본 난이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론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난이도에 비해서 조금 높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녀석이죠. 이 녀석. 뭡니까? 70점. 우리가 웬만한 자격시험 같은 경우에는 60점 이상, 금융시험이 그죠?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이 녀석은 70점 이상이 합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50% 미만으로 되면 과락도 있다 그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그 난이도를 좀 더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뭐 이제 저와 함께 하는 순간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숫자는 단지 진짜 숫자일 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2시간 동안 이제 100문제를 풀게 되는데 뭐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다? 이런 뭐 거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한 1분에 한 문제씩 풀 수 있게끔 난이도 역시 그렇게 거의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고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잘 못 들어봤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당연히 다 풀 수 있으니까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고요. 아니면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르니까 찍다 보면 또 빨리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또 다 풀 수 있고 뭐 그래서 네, 시간은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한 100분 동안, 그러니까 한 100분 동안 시험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20분은 뭐 OMR 카드 이제 체크하고 이제 정오 한번 검사하고 그렇게 충분히 시험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펀드 투자운용 자문인력 시험은 총 3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력은 1과목이다 그죠? 총 60점입니다. 좀 60개가 출제가 되는데 보시면 일단 1과목 자체는 펀드 일반, 그러니까 펀드에 관한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제너럴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펀드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종류의 각각 개념은 뭐고 특징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펀드 구성 및 이해와 법규 부분에서 그런 내용을 다 다룹니다. 근데 이 두 개만 하더라도 벌써 29문제, 거기서는 절반이에요. 절반.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실 뭐 직무윤리라든지 투자자 분쟁 예방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 그리고 영업 실무에 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 좀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영업 실무는 일단 가장 또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수익증권 저축 약관이죠. 약관은 또 여러분들이 잘 다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운용 및 평가에 관한 지식 조금 해서 총 60문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과목과 3과목은 공이 법규 부분과 영업 부분과 투자 및 리스크 관리인데 크게 보면은 여기 법규 있었다 그죠? 여기 법규에서 파생상품 펀드와 부동산 펀드라고 하는 부분에 특화된 법규 내용을 뽑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규에서 좀 기초 지반을 좀 잘 쌓는다면 이 부분은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 부분이니까요. 또 충분히 잘 맞추실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 영업 부분은 전부 다 뭐냐면 이 파생상품 펀드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그리고 그 개념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요에 대한 부분이죠. 말 그대로 영업도 부동산 펀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펀드 종류에는 뭐가 있냐, 어떻게 나눠볼 수 있느냐, 그리고 나눴으면 각각의 개념과 특징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투자 및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녀석에 대한 어떤 이론적 지식들 조금 이제 배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부분은 그런 펀드들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위험들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부분입니다. 그렇게 총 과목을 구성하고 있고요. 뭐 지금부터는 벌써 부담감을 느끼시지 않더라도 이제 저와 함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자격시험 강의의 어떤 모토라고 할까요? 제 이제 그 목표는 쉽고 빠른 합격입니다. 쉽고 빠른 합격. 그래서 책에 있는 협회 기본 교재에 다루고 있는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서술하기보다는 시험에 딱 보면 뭐 꼭 반드시 나온다라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역대 기출 문제를 쭉 한번 봤을 때 그래도 반복되는 내용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내용. 시험에 꼭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강의.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그래서 적은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의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다, 그죠? 바로 한번 우리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면 우리 방금 봤던 1과목 구성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단 펀드가 무엇이고 또 펀드의 어떤 상품을 구성한 상품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신탁이라는 또 내용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부터 좀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파트인 먼저 펀드 신탁의 이해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챕터인 펀드 신탁의 이해에서는 어떤 걸 학습할 거냐라고 하면 일단 펀드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이 펀드라는 녀석을 자본시장법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집합투자기구라고 합니다. 집합투자기구. 그래서 이런 펀드를 운용하는 우리 이제 회사를 집합투자업자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우리 자산운용회사, 그죠? 자산운용회사. 집합투자업자라고 하고 우리 펀드라는 상품을 집합투자기구.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집합투자기구가 뭐냐 일단 개념부터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분류, 자본시장법에서는 어떻게 분류하고 있느냐. 또 이제 특수한 형태, 또 집합투자기구는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펀드를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또 그런 분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럼 말 그대로 분류, 그리고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추가적으로 신탁. 신탁이 뭐냐. 또 신탁이 뭐냐. 또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뭐 판매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첫 번째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펀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부분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금융투자 회사들, 이 금융시장을 관장하는 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은행은 은행업법, 그다음에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회사들, 여기서 말하는 금융투자 회사는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뭐 선물회사 이런 회사들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융투자회사. 이 회사들을 관장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자본시장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본시장법에서 펀드를 집합투자기구라고 이제 일컫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합투자기구의 개념이고 이제 강의할 때는 계속해서 이 집합투자기구라는 용어와 펀드라는 용어를 중복해서 쓸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주로 이제 집합투자기구라고 많이 나와요. 실제 시험에서는 우리가 이제 법에 있는 용어를 주로 이제 쓰니까요. 실무상으로는 우리가 뭐 펀드 하지만 알겠죠?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집합투자기구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 펀드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버스와 같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스와 같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집합투자기구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객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고객들이 막 자기 돈을 내죠. 자기 돈을 냅니다. 그럼 이렇게 돈을 모으죠. 돈을 모읍니다. 이 돈을 모으면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양반이 이 돈을 알아서 굴려줍니다. 그리고 굴려서 그 수익을 이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걸 우리는 이제 펀드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또 크게 일컬어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간접 투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직접 투자라는 것과 간접 투자라는 게 있죠. 직접 투자는 말 그대로 내가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그죠? 요즘에 어떤 게 좋지? 뭐 전기차 시장이 좋으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뭐 배터리주들 이런 것들 좋지. 그럼 배터리주 하면 뭐 LG, 그죠? 아니면은 뭐 다른 곳들, 그죠?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제 전기차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테슬라 주식에 좀 투자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우리 방송에서 뭐 노홍철 씨도 이야기하더만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져.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위에서. 내가 팔면 주가가 올라가요. 이게 너무 어렵더란 말이죠. 그래서 직접 투자 너무 어렵더란 말입니다.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전문가한테 내 돈을 좀 맡겨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형태이지 않습니까? 방금 설명드렸던. 근데 이런 형태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 마치 제가 생각했을 때 버스와 같더라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집까지 가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간다면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돈이 문제죠. 돈이 문제. 하지만 버스를 탄다면 싸고 저렴하게 내가 갈 수 있는데 우리 버스가
우리 집 앞까지 데려다 주나요? 그러진 않죠. 뭐 우리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지 않느나 내가 근처에 내려서 집에는 걸어간다, 그죠? 그리고 버스는 정해진 노선이 있어요. 내가 버스 아저씨한테 아저씨 우리 집 앞으로 가주세요 이런다고 아저씨가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죠? 정해진 노선으로 간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게 설명을 제가 이제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이 집합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정말 버스와 비슷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 투자라고 하는 게 있죠. 집합 투자. 이게 딱 세워야 여러분들 펜이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90도로 제가 한번 집합 투자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잠깐만요. 요거 좀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최첨단이다, 그죠? 최첨단 우리 전자칠판. 네, 그렇습니다. 집합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버스 운전사 기사분이 이제 버스 운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집합 투자 기구라는 것이 우리 마치 이제 버스가 아니냐. 우리 이제 그 집합 투자를 할 수 있는 도구. 그러니까 집합 투자 기구라는 것은 집합 투자를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갈 수 있는 도구. 마치 이제 버스와 같은 거죠. 요렇게 좀 생각을 해 보면 되고, 이 버스 운전이라는 게 집합 투자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버스 운전이 바로 이 집합 투자가 되는 거죠. 집합 투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좀 뒤바뀌어야 되는데. 참. 네. 어쨌든 그럼 잠깐 지우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새로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보면 이제 버스 운전을 집합 투자라고 한다면 그 버스를 우리는 집합 투자 기구라고 하는 거죠. 버스를.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회사 있죠. 회사. 버스 회사 말입니다. 이 버스 회사를 우리는 집합투자업자라고 합니다. 자본시장법 용어로.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자산운용회사, 뭐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하나투자산운용. 자, 그런 데들을 다 우리는 집합투자업자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버스 회사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버스 회사 직원, 그러니까 운전사 아저씨, 버스 운전사를 우리는 이제 펀드 매니저. 이것도 이제 자본시장법 용어로 하면 투자자산운용사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요거는 좀 비유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승차권이 있다면, 우리 버스 타려면 승차권 종이 쪼가리인 거죠. 그죠? 내가 버스를 탈 수 있는 그 증서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펀드에 가입하면, 즉 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하면 종이를 줍니다. 우리가 예금하면 통장 주잖아요. 예금 가입하면. 그죠? 은행에 가서 저축하면 통장 주죠. 그것처럼 우리가 펀드에 가입하면 종이 쪼가리를 주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집합투자증권이라고 합니다. 집합투자증권. 요렇게 이제 우리가 용어들을 좀 해서 여러분들이 마치 펀드는 버스와 같구나 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뭐 100% 훅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집합투자에 대해서 배우고 수업을 계속 나가다 보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복습해 볼 때 보면은 그렇구나. 그 강사 비유가 좀 적절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못 느끼면 어쩔 수 없고 못 느끼면 지금 학습 질문란에 글 주세요. 제 다음 수업할 때는 이런 비유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집합투자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집합투자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펀드라고 한다라고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집합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느냐? 이제 자본시장법에 딱 이렇게 정해놨어요. 집합투자는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라고 나와 있죠. 2인 이상. 그래서 한 명은 없어요. 한 명이 참가하고 있는 펀드라는 건 없습니다. 즉 그래서 단독 사모펀드라는 것은 인정 안 한다. 즉 단독 사모펀드 한 명이 투자하는 펀드는 없단 말입니다. 펀드라는 것은 여러 명이 하는 거다. 여러 명. 그래서 한 명은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법에서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2명이 하는 펀드가 있겠어요? 2명이 하는 펀드는 뭐 거의 없지만 어쨌든 법상으로는 2명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다.
라는 저 용어 잘 체크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2번 모은 금전 등을 집합해서 운용한다. 모아서 이제 운용한다라는 거죠. 한꺼번에 운용한다. 펀드 매니저가.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집합 투자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이야기죠. 예전에는 우리 이제 자본시장법 이전에는 간투법이 있을 때는 펀드를 간접투자기구라고 했어요. 간접투자기구. 왜? 직접 투자하지 않고 이제 펀드 매니저가 대신 굴려주니까 간접투자기구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집합투자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자로부터 이런 운용을 할 때 펀드 매니저는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 중요하죠.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마음대로 운용한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가 야 펀드 매니저님 요즘에 그 아까 말했던 전기차 너무 좋던데 그 우리 뭐 배터리주라든지 전기차 관련해서 좀 투자 좀 하지, 자동차주 좀 투자를 하지, 왜 딴 거 투자하고 있니?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간접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펀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어떠한, 이론적으로는요, 법적으로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면 아무 곳이나 다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투자 대상의 제한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산적 가치만 있으면 다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요하죠. 운용 결과는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그대로 기속된다. 즉 이익이 발생했건 손실이 발생했건 다 누구 책임이다? 투자자 책임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걸 우리는 네 글자로 실적 배당이라고 하죠. 실적 배당 상품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멘붕이 오죠. 나는 분명히 수익이 난다라고 설명을 듣고 가입을 했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입을 했는데 보니까 내 돈이 1,000만 원 투자했는데 800만 원 돼 있네. 여기서 이제 그 가가지고 그죠, 가입시킨 그 금융회사 직원들한테 그죠, 야 이 개야 소야 이러면서 그죠, 내 돈 내놔라 뭐 이런 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게 불안전 판매라고 하죠. 불안전 판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좋다고만 설명하는. 그런 거를 막고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배우는 뭐 직무윤리라든지 법규 부분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배우는 거죠. 어쨌든 이 5가지를 모두 만족을 하면 이제 자본시장법에서는 그걸 집합투자라고 합니다. 이 5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집합투자. 그래서 이 집합투자를 하기 위한 도구, 수단, 우리가 이제 뭐 요리를 할 때 칼이 필요하다. 그럼 칼도 뭐 부엌 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칼이 필요하잖아요. 요리할 때 뭘 썰려면 칼이 필요하잖아요. 그 칼 같은 도구, 그게 이제 집합투자 기구다라는 겁니다. 집합투자를 할 때 필요한 도구, 집합투자 기구. 그래서 요 이제 집합투자 정의, 여러분들 1번 문제로 만날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의 정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이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을 고쳐서 시험 문제에 낸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쓴다든지. 그럼 틀린 표현입니다. 그죠? 그리고 단독 사모펀드 인정된다라든지. 틀린 표현이죠. 한 명은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운용 결과는 투자자에게 그대로 기속된다. 실적 배당.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마음대로 해도 되면 막 손실 내고 막 이래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시장에서 도태되겠죠. 그 펀드 매니저는 실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잘릴 거고, 그죠?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그 펀드 매니저 인기가 없어지고, 그럼 사람들이 찾지 않고 인기가 없어지고 하니까 수탁고도 작아지면서 그럼 자동적으로 회사에서 잘릴 거고, 그리고 다른 회사 가서 그 짓 하고 있으면 또 잘릴 거고 또 잘릴 거고, 그러다가 이제 시장에서 매장 나가겠죠. 그러니까 지 연봉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 요 펀드에서는 운용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집합 투자의 정의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앞에 했던 거 생각해 보면 이러한 거, 그리고 마치 이제 버스 운전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 사람 태우고 한꺼번에 간다는, 버스 기사 아저씨가 그죠? 한꺼번에 간다라는 부분입니다. 한꺼번에 가는데 정해진 길을 간다. 내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승객인 내가. 그죠? 이리저리 가라고 할 수 없다.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여러 명 태워서 집합해서 운전해서 간다라는 거. 그래서 버스 회사, 집합 투자업자, 운전사 아저씨, 투자자산 운용사. 그죠? 펀드 매니저. 그리고 내가 승차권, 이제 내가 가입하면은 이제 주는데, 요거는 좀 이제 좀 다른 비유긴 한데 그래도 같은 종이 쪼가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죠? 하면 여기는 집합투자 증권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펀드를 생각해 보면, 펀드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돈을 내면 펀드 매니저가 그 돈을 굴리고 수익을 실적 배당하는 요 부분이다. 이제 좀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자, 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제가 방금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제 칼이라는 녀석을 말씀드렸는데 칼은 뭐 부엌칼도 있고 그죠? 아니면 회 뜰 때 쓰는 사시미도 있고 아니면 우리 뭐 그 이연복 셰프나 이런 분들 막 쓰는 막 중식도 같은 것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칼이 있습니다. 그죠? 목적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목적에 맞는 칼들이 다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 펀드의 법적 형태는 뭐냐면 우리 이제 펀드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그 상품의 특성상 그 자산의 특성상 여러 가지 이제 좀 형태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 뜰 때는 사시미 쓰고 그죠? 뭐 중식 요리할 때는 뭐 중식도 쓰듯이 우리 펀드라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법에서 딱 우리 펀드는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라고 정해뒀어요. 일단 가장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 신탁 형태, 회사 형태, 조합 형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각기 세부 내용을 보면 신탁 형태는 투자 신탁이라고 있어요. 투자 신탁. 그리고 회사 형태는 투자 회사. 그리고 투자 회사는 주식 회사 형태입니다. 주식 회사. 투자 회사는 일로 가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드가 주식 회사 형태로 이제 운용되는 거죠. 주식회사 형태. 그리고 이제 투자 유한회사 형태. 그러니까 유한회사 형태인 투자 유한회사. 그다음에 합자회사 형태인 투자 합자회사. 그다음에 유한 책임회사 형태인 투자 유한 책임회사. 이렇게 회사 형태는 크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합 형태는 투자 합자 조합, 그다음에 투자 익명 조합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재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시험 수준에서는 각기 회사 형태가 어떤 건지 알 필요 없습니다. 각기 어떤 형태인지 알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이나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시험 수준에서는 이 형태를 알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근데 이것만 투자회사 형태는 주식회사로 설립된다는 거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형태가 필요하느냐라는 이제 설명부터 그러니까 결론부터 설명드렸어요. 이 7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결론부터 마무리를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면 다음 중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펀드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그걸 부동산 펀드라고 해요. 그러면 부동산 펀드의 법적 형태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 있을 수 있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을 수 있고요. 부동산 투자 유한회사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7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시험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 한명회사라고 한다. 이런 법적 형태는 없어요.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그죠? 없죠, 지금. 한명회사 형태는 없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한명회사 형태는 없다. 그래서 시험에 요 녀석을 답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과거 이제 기출, 이렇게 이제 나온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 7가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건 좀 기본적으로 숙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다 보면 빨리 외워집니다. 그래서 신탁은 투자 신탁, 회사는 투자회사, 투자 유한회사, 투자 유한 책임회사, 투자 합자회사 이렇게 외우시고 유한이란 말이 2번 들어가니까 이게 좀 연관지어 외우시고 다음에 투자 합자회사 다음에 조합은 투자 합자조합 그리고 투자 익명조합 이렇게 조합 형태는 2개가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그러면 돌아와서 이게 왜 이런 법적 형태가 나누어져 있냐라고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고객이 돈을 맡기면 은행을 제외하고는 그 돈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러면 내가 주식 사려고 증권회사에 계좌를 터서 증권회사에 돈을 주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사려고 하는 걸 이제 예수금이라고 하죠. 내가 예수금을 증권 계좌에 넣어놨다라고 하면 그 계좌에 증권회사가 그 돈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돈은 다 어디가 있느냐? 우리나라에 증권금융회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증권금융회사라고 우리나라에 하나 있어요. 그 회사에 보내지는 거예요. 그 회사에 보내줘요. 우리 자산운용회사도 보면 마찬가지겠죠. 그 펀드 재산을 본인들이 갖고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디에는 넣어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탁이라는 거는 믿을 신, 맡길 탁. 우리 뭐 뒤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배우겠지만 신탁,
내 재산을 믿고 맡긴다. 이제 은행하고 신탁 계약을 맺고 내 재산을 은행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펀드를 이제 자산을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았으면 그 돈을 은행에다가 맡겨두는 형태. 그래서 신탁 계약을 맺고. 그래서 우리 이제 펀드 매니저가 은행한테 야, 이거 주식 좀 사라. 저거 팔아라라고 시키면 은행은 그 돈을 갖고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자가 시킨 대로 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투자 신탁 형태. 그리고 투자자는 수익자가 되는 거기서 수익자가 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 투자 신탁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페이퍼 컴퍼니지만 서류상의 회사지만 주식 회사를 이제 하나 설립해 가지고 펀드가 그 회사 이름으로 이제 재산을 굴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이제 다 맡겨야 돼요.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다가 재산을 좀 맡기고 또 사무 보는 회사한테 또 사무도 맡기고 뭐 이런 걸 좀 맡겨야 돼요. 어쨌든 회사 형태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을 한다는 거죠. 투자회사.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럼 나머지 회사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이 두 개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구 하나 또 여기 있죠. 어쨌든 그래서 핵심은 집합투자업자 역시 증권회사나 집합투자업자들, 자산운용회사들은 본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걸 좀 누군가에게 맡기는 형태가 필요하다. 근데 맡기는데 우리가 뭐 요리할 때 여러 가지 칼의 형태가 있듯이 마찬가지 여러 가지 법적 형태들이 있더라. 유리한 걸 이제 선택하면 되는데 보니까 주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다? 투자 신탁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요거 중요하니까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별표 한 35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집합투자의 정의도 한 별표 한 35개. 이것도 한 35개. 많이 하라는 이야기죠. 별표 많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보니까 투자 회사 형태도 예전에는 많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설립 비용, 회사를 그래도 설립하는 거다 보니까 설립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회사법과 같은 그런 규정이 좀 까다로워, 우리. 그리고 이런 것들 투자 신탁에 비해서 불편한 점이 많더라는 거죠. 근데 불편한 점이 많아도 이익이 많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익도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투자 신탁 형태하고. 투자 신탁 형태랑 별 차이가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무슨 형태로 만들어진다? 투자 신탁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부동산 투자 신탁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투자 신탁 형태와 투자 회사 형태는 뒤에 가서 상품 구조를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이 파트, 지금 이 PPT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7가지를 숙지하고 아닌 거를 구분해내는 학습. 그 다음에 주로 투자 신탁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이 내용. 요거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법적 형태들 중에서 투자 신탁 형태랑 투자 회사 형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내는데 일단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우리는 요 전체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내가 돈을 낸다. 근데 내가 돈을 낸다라는 건 나는 이제 펀드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이제 펀드 가입은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요즘에 하면 이제 금융의 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펀드를 증권회사에서만 팔았는데 지금은 뭐 은행에서도 팔고 그리고 우리 이 자격증이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보험 설계사분들이 요 자격증을 따고 이제 증권회사와 또는 은행이랑 계약을 맺고 이 펀드를 또 투자 권유를 한다는 거죠. 요렇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채널이 많아졌어요. 그죠? 어쨌든 우리는 실제 펀드 가입은 요 이제 소위 판매업자라고 하는 여기에 가서 가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가입을 해요. 그래서 이 판매업자가 하는 일, 그러니까 증권회사라든지 은행, 이런 판매업자가 하는 일은 실제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라는 것은 판매한 거를 다시 이제 되돌린다. 그죠? 즉, 이제 투자자가 내 돈 달라고 하면 이제 주는 거다. 예금으로 치면 예금 해약하는 거, 예금 해지하는 거, 그죠? 저축 해지하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펀드 판매 및 환매. 그래서 투자자는 내가 펀드 가입하러 가야지라고 하는 것도 뭐 증권회사나 은행 가고, 다음에 이제 가입한 펀드 내 돈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은행이나 이제 내가 가입한 증권회사 아니면 그 지점에 가서 다른 지점에 가서 달라고 하면 된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일, 판매업자 하는 일. 그래서 지금 이 PPT에서는 제가 밑에 적어놓은 게 하는 일들이에요.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건 좀 뒤에 설명드리고 어쨌든 판매업자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 신탁 형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투자 신탁 형태는 펀드를 신탁 상품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은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신탁은 위탁자가 있고요. 맡기는 사람이죠. 위탁자. 맡아주는 수탁자가 있어요. 수탁자. 그리고 누가 있어야 되느냐? 수익자가 있어야 돼요. 수익자. 이렇게 삼면관계라고 합니다. 신탁. 우리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가서 내가 저축자와 은행 간의 이면계약이죠. 저축은. 근데 신탁이란 건 삼면관계예요. 삼면관계. 그래서 믿고 맡긴다라는 건데 위탁자가 수탁자를 믿고 맡기는 거죠. 이 수탁자가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그냥. 은행. 그래서 신탁 계약을 맺고 신탁 계약을 맺고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돈이라든지 뭐 재산을 이제 맡기는 거죠. 그러면 수탁자가 그 재산을 보관 관리, 운용해서 신탁 계약이 만료되면 그 수익을 수익자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위탁자와 수익자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됩니다. 그래서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신탁을 우리는 뭐 자의신탁, 다른 신탁을 타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뒤에 가서 다시 신탁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어쨌든 신탁이라는 상품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가 되고요.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가 되고 신탁업자가 당연히 이제 수탁자겠죠. 은행. 이렇게 해서 둘 사이에 신탁 계약을 맺는 거죠. 신탁 계약을 맺어서. 그러면 수익자는 누구겠어요? 여기서 수익자? 수익자는 바로 투자자들이 수익자의 지위를 누리는 거죠. 수익자. 요런 이제 삼면관계다라는 겁니다. 삼면관계. 그래서 투자자로부터 받은 재산, 즉 집합투자 재산을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한테 신탁 계약을 맺어서 맡겨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집합투자업자의 하는 일을 보면 집합투자기구, 펀드를 만들고 없애고 하는 거, 펀드의 설정 및 해지를 집합투자업자가 합니다. 가장 기본이겠죠. 자산운용회사들. 그 다음에 펀드 재산의 운용 또는 운용 지시. 그래서 운용 지시라고 하는 게 재산을 신탁업자한테 믿고 맡겨놨기 때문에 신탁업자가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합투자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신탁업자가 하는 기본적인 일이겠죠. 가장 기본적인 업무. 그죠? 그리고 얘가 운용 지시하면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지시에 따른 취득 또는 처분하는 거죠. 재산을 맡겨놨으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펀드 재산을 굴리는 것을 우리는 투자 신탁 형태라고 한단 말입니다. 투자 신탁 형태. 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제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일 중에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요거 신탁업자가 하는 일 아니에요. 집합투자증권. 우리 아까 종이 쪼가리 우리 통장 주듯이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을 우리 집합투자업자가 합니다. 그런데 법적 형태에 따라서 이 집합투자증권 이름이 다른데 우리 이제 신탁은 이 수익자가 갖고 있는 종이 쪼가리라고 해서 수익증권이라고 해요. 수익증권. 그래서 우리 투자 신탁 형태에서는 이 집합투자증권의 이름이 수익증권이 됩니다. 수익증권. 그래서 수익자는 수익증권을 갖고 있게 돼요. 수익자의 지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행을 집합투자업자가 한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신탁업자가 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탁업자가 돈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즉 수익자가 중간에라도 자기 돈을 달라고 한다. 뭐 아니면은 만기가 돼서 뭐 달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돈을 주는 거. 신탁업자가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을 그죠? 조금 처분해가지고 아니면 뭐 이익금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 다 돈을 주는 건 당연히 신탁업자가 줘야겠다는 거죠. 그죠? 통해서 가겠지만 줍니다. 그리고 좀 이제 특이한 신탁업자에게 주어진 특이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집합투자업자 감시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펀드의 기준 가격이라고 합니다. 펀드가 지금 오늘 얼마인지 우리가 이제 그거 보고 나는 펀드를 가입하면 그 가격에 사지는 우리가 뭐 물건으로 치면은 소비자 가격 있다 그죠? 그것처럼 펀드는 기준 가격이라고 있는데 그 기준 가격을 집합투자업자가 매일 이제 계산한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신탁업자는 본인들도 계산해가지고 얘가 잘 계산했는지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얘가 운영하면서 뻘짓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 이제 감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집합투자업자 감시하는 역할을 신탁업자에게 주어놨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일단 첫 번째 가장 잘 나오는 형태 다음 중 신탁업자의 업무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놓고 뭐 이상한 거 요나 여기 하나 집어넣으면 그거 틀린 거 찾아낼 수 있으면 또 한 문제에 맞추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숙지하시라라는 부분이고, 투자자가 하는 일은 없겠죠.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좌수, 이제 우리 이제 펀드는 우리가 배추는 한 포기, 두 포기, 사람은 한 명, 두 명 이렇게 이제 세잖아요, 그죠? 펀드는 좌. 주식은 또 한 주, 두 주라고 하는데 펀드는 좌, 천좌, 좌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수익증권 자수 단위별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투자자가 뭐 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점선으로 해놨는데, 점선으로 해놓은 이유는 투자 신탁 형태에서는 이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있겠죠. 이제 귀찮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펀드라는 것은 만들었으면 등록이란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등록할 때 우리 이제 금융위원회에다가 등록해야 되는데, 그 말에 있어서 이제 금감원에 막 서류도 막 제출해야 되고, 우리 또 증권신고서라는 것도 제출해야 돼요. 규모가 10억 이상이면. 그럼 또 증권신고서도 작성하고 제출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 막 번거로운 일들, 말 그대로 사무 보는 일들 귀찮잖아요. 집합투자업자, 펀드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일반 사무관리회사랑 계약을 맺고 위탁을 주는 거죠. 아웃소싱을 줘서 얘가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 하는 애를 일반 사무관리회사.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투자 신탁 형태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투자 신탁 형태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이제 펀드가 굴러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입한 대부분의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름 자체에 뭐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형 투자 신탁 또는 주식형 펀드라고 되어 있으면 이 녀석은 이 구조로 지금 굴러가고 있구나 라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 이 펀드를 가입했다. 그럼 판매업자가 우리은행, 신한은행, 그죠? 다음에 집합투자업자는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형 투자신탁이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집합투자업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신탁 계약을 어느 은행이랑 맺고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랑 맺고 있다. 그럼 이제 신탁업자는 국민은행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일반 사무관리회사, 또 뭐 다른 증권회사나 누구한테 이걸 맡겼다. 그럼 걔가 이제 봐주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굴러간다라는 겁니다. 하는 일들은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부분이랑 동일하고. 이 부분 투자 신탁 형태 해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투자 회사 형태까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회사는 제가 아까 주식 회사를 하나 설립한다 그랬죠. 근데 이 주식 회사라는 게 여러분들 좀 이제 특이한 회사 형태예요. 주식 회사라는 게 왜 특이하느냐라고 하면 주인과 운영하는 사람이 다르죠.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 치킨집 한번 생각해 볼까요? 커피숍이나 사장님이 치킨집을 차렸으면 사장님 돈으로 차렸죠. 주인이 사장님이야. 그리고 그 치킨집 운영도 누가 해? 사장님이에요. 알바 쓰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사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하느냐에 따라서 치킨집 수익이 달라진다. 그죠? 우리가 이런 형태인데 자영업을 하면 주식회사라는 것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식회사의 주인을 주주라고 하죠. 주식회사의 주인을 주주라고 합니다. 이 계속 이거에 끄이네요, 여러분들. 요거에 끄이는 데 있다 쓰이네. 어쨌든 다음에 이제 경영은 누가 해? 이사들이 해요. 이사들이 회의를 거쳐서 해요. 이사회에서 하죠. 그래서 소유는 주주들.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은 따로 있고 그 회사를 경영하는 애들 따로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감시하는 감사라는 게 존재하죠. 이렇게 상권분립, 뭐 상권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상권분립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주식회사다, 그죠? 그래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주주들은 그냥 자기 투자한 돈만 날리는 거죠. 그래서 뭐 채권자들하고 주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해서 빚이 아만 많아도 주주들이 그 빚을 갚을 이유는 없단 말이죠. 뭔가 희한하게 깔끔한 형태다, 그죠? 어쨌든 이걸 이제 주식회사라고 하는데 이 펀드도 이런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펀드를 운용하는 걸 투자회사 형태라고 합니다. 투자회사 형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하면 주식회사 설립 절차가 일단 주식회사를 만드는 사람,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만드는 사람. 그래서 여러 명이 만들면 그걸 발기인 조합이라고 해요. 발기인 조합. 회사를 만드는 사람. 이제 발기인들이 으쌰으쌰 하면 그 다음에 회사를 어떻게 만들지 뭐 설명서라고 할까요? 약관이라고 할까?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 우리 회사는 이름이 뭐고 뭐
임원, 이사는 몇 명이고 주주는 어떻게 하고 어떤 절차로 설립하고 뭐 이런 것들, 감사 몇 명 이런 것들, 예, 정관을 작성해서 작성한 정관대로 실체를 구성합니다. 요 실체를 구성할 때 일단 실체를 구성한다는 소리는 곧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즉 이제 주주를 모집하는데 주주를 모집할 때 모집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기 설립이라는 게 있고요. 발기 설립. 그다음에 모집 설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집 설립. 그래서 발기 설립은 발기인들만이 주주가 되는 걸 우리는 발기 설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집 설립은 발기인들이 일부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을 제3자들한테 이제 우리 회사에 투자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모으는 형태를 말 그대로 모집하는 형태를 모집 설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투자업자니까 투자회사 형태에서는 이 발기 설립의 형태로만 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투자자 그러니까 그 주주들을 모을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주식회사라는 그런 형태를 내가 법적 형태를 따오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발기인들만이 이제 주식을 갖고 있게 해서 어쨌든 발기 설립으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주주가 모집됐으면 돈이 들어올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사감사를 선임하거든요. 이사감사를 선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감사가 선임됐으면 이들은 바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립 절차를 감시하고 뭐 합니다. 그리고 실체가 다 완성이 됐으면서 사무실도 차리고 건물도 올라가고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출생 신고해야죠. 우리 사람들도 태어나면 출생 신고하듯이 우리가 주식회사를 내가 만들었으면 설립 등기라는 걸 해야 됩니다. 등기. 그래서 설립 등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주식회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회사 형태도 이런 형태로 이제 주식회사를 만드는데 여기 이사가 투자회사 형태에서는 법인이사가 있고요. 감독이사가 있습니다. 법인이사와 감독이사. 그래서 이제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가 돼가지고 우리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들이 이사회에서 운영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가 돼서 그 투자회사를 운영을 하는 거죠. 이제 굴리는 거죠. 이제 감독이사는 2인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감사처럼 감독하는 사람. 투자회사 형태에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는 주주들이 되는 거죠. 투자자는 주주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익자 총회와 주주 총회는 무슨 이야기냐? 즉 그 집합투자자 총회인데요. 집합투자자 총회. 근데 이제 투자 신탁 형태에서는 수익자 총회가 될 거고 수익자들이 모여서 회의한다라는 거고요. 집합투자자 총회에서 투자회사 형태에서는 주주총회가 되겠죠.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하니까. 무슨 이야기냐? 일단 우리가 주식회사의 예를 들면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운용은 이사회, 즉 법인이사가 운용을 합니다. 투자 신탁 형태에서도 집합투자업자가 운용 지시를 신탁업자한테 하죠. 운용은 집합투자업자가 한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자, 요런 사항은 투자자들한테 물어봐라라고 정해놨어요. 또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집합투자 규약이라고 하는데 규약에 그러니까 펀드를 처음 만들 때 우리 요런 사항은 좀 수익자한테 이제 주주들한테 좀 물어보자라고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요 집합투자자 총회. 그래서 투자 신탁 형태에서는 수익자 총회. 투자회사 형태에서는 주주총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집권자가 누구예요? 누가 소집해요? 일단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다가 법으로 정해놓은 그 물어봐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결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 정해놓은 의결사항이에요. 그 의결사항들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탁업자 변경.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국민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바꾸려고 한다. 뭐 이유는 이렇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수익자 여러분들께 물어봐야 되니까 회의하러 오세요. 그래서 이제 찬성, 반대 손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통과되면은 이제 국민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은행을 바꾸는 거죠. 요렇게. 신탁업자 변경 같은 거. 요런 거는 법에 정해놨어요. 바꿀 때는 수익자들한테 물어봐라.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원칙적인 소지권자예요? 집합투자업자다. 집합투자업자.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 노란색들은 엄청 중요한 단어라서 노란색이에요. 잘 숙지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 형광펜칠해서 하던. 그 다음에 근데 집합투자업자만 소집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또 다른 소집권자들이 있어요. 신탁업자도 소집이 가능하고요. 수익자도 소집은 가능한데 수익자는 조건이 있어요. 그 수익증권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또 투자회사도
주주들. 그래서 5% 이상 수익자도 수익자 총액을 모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입니다. 이렇게 소지권자 이렇게 있다. 그럼 시험에 또 소지권자로 아닌 자는 이렇게 시험 문제도 낼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결의 같은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그 과반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 자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익증권이 발행된 총 자수의 4분의 1 이상이면 되겠다라는 거고, 이건 이제 자본시장법에서고, 참고로 자본시장법 외의 신탁계약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 신탁계약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5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 아니라 좀 더 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석한 수익자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발행된 수익증권 총자수의 5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닌 신탁계약에서 따로 정한 사항은 이게 되고,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사항은 4분의 1이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가지 않고 대리행사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뭐 손으로 내지만 서면으로 제출해서 서면으로 가능하고 대리행사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총회에 2주 전에 소집 통지를 해야 된다. 이제 소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자는 2주 전에는 그래도 통지를 하고 약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약속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 자, 그리고 몇 명 안 왔어. 몇 명 안 왔으면 수익자 총회는 연기됩니다. 그래서 다시 열려요. 그걸 우리는 연기 수익자 총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무한정 연기할 수는 없고 원래 날로부터 2주 내에 다시 소집해야 된다. 2주 요거 좀 기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연기됐으면 또 연기되지 않아요. 그때는 몇 명 안 오더라도 그 사람만으로 그냥 진행합니다. 그 사람들만으로. 자, 그리고 이제 반대 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 청구권이란 뭐라면, 우리 이제 주식에서도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나는 반대를 했는데 통과돼 버렸어. 그럼 나 이제 열받았어. 나 이제 이 펀드에 투자 안 해. 불만이야. 그러니까 이 펀드, 내 펀드 내가 갖고 있는 거 집합 투자업자 너가 다 사.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반대 수익자가 수익증권 매수 청구, 수익증권 자기 거 사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거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주총회도 이제 주주라고만 바꾸면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다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아까 이렇게 이제 투자회사를 만들었잖아요. 투자회사를 설립했으면 투자회사는 일단 제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했잖아요. 직원도 없고 뭐 사무실도 없고, 그러니까 다 위탁 줘야 되거든요. 아웃소싱 줘야 돼요. 그래서 판매는 판매사한테 아웃소싱, 그리고 재산은 그냥 은행한테, 그냥 이거는 신탁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그냥 은행에 이제 자기 재산인데 자기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 가지고 회사 이름으로 법인 통장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두는 거고 맡겨두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까 투자 신탁 형태에서는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했지만 투자회사 형태에서는 반드시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 차이는 또 좀 있죠. 그래서 다 모든 이런 업무를 위탁해 둔다.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제 그러면 이런 수익자 총회를 아까 연다 그랬는데, 그럼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의사항, 이런 거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외워야 되는 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얘는 별표 해놓고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최대한 좀 쉽게 외울 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집합투자업자 그리고 신탁업자 이 둘의 보수 및 수수료의 인상.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자 보수라고 한다면 운용보수가 되겠죠. 열심히 운용했으니까 들고 가는 운용보수. 다음에 이제 신탁업자는 신탁보수가 될 겁니다. 이 둘입니다. 이 둘. 이 둘을 인상할 때 올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투자자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그 재산상 손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다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리는 거니까, 뭐 내리는 거는 뭐 땡큐죠. 근데 올리는 거니까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는 거니까 물어봐야 된다.
그다음에 근데 여기서 시험에 그러니까 잘 나오는 거 어떻게 잘 나오느냐? 여기서 누가 없냐면 지금 아까 회사 중에 판매 회사가 없죠. 그래서 판매업자는 판매 보수, 판매 수수료가 될 겁니다. 판매 보수, 판매 수수료. 그래서 판매 보수나 판매 수수료의 인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하고 있는 결의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요 녀석 찾아내면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요렇게 나온 적 있어요, 시험에. 그 다음에 투자 신탁 종류의 변경. 우리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여러 투자 신탁들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투자 신탁들 종류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것도 큰 거잖아요. 원래 주식형이면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과 위험이 이만큼 있는데, 그죠? 그걸 좀 안전한 자산인 채권으로 바꾼다? 그러면 안전해지지만 기대 수익이 확 낮아진단 말이죠. 그럼 수익자들이 반대할 수도 있을 거니까. 어쨌든 그런 투자 신탁의 종류 변경이고요. 다음에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 중요하죠. 주로 우리는 여기에 투자했었는데, 주로 삼성전자 투자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 투자 안 해. 이런 것들은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 그 다음에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돈 달라고 하면, 고객이 돈 달라고 하면 15일 이내의 기간 중에 그 신탁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주식형 펀드는 3일, 해외 투자 펀드는 한 8일 걸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 줘야 되는데 그 안에 못 주겠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뭐 그럴 때는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물어봐라라는 겁니다. 연장.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 마찬가지입니다. 변경. 그죠?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판매회사. 손가락이 훨씬 잘 되네요. 그죠? 판매회사 변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판매회사 변경은 아니다.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변경. 판매회사는 여러분들 아무 판매회사나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아무 판매회사나 가서 가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큰 의미가. 그래서 판매회사가 또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런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크게 뭐 피해가 가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결의사항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가와 마 이제 합쳐서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신탁 계약 기간의 변경. 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신탁 형태에서 그 신탁의 어떤 존립 기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존립 기간을 바꾼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죠. 다음에 환매 금지형이 아닌 투자 신탁을 환매 금지형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개방형, 환매 금지형의 반대말이 개방형인데, 개방형 이제 같은 말이 폐쇄형이고 환매 금지형의 같은 말이 폐쇄형. 이게 뭐가 안 되는 거냐? 중도 환매가 안 되는 거예요. 중도 환매. 그래서 중도 환매가 안 되는 걸 이제 환매 금지형인데, 내가 돈을 언제든지 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개방형이거든요. 중도 환매 수수료는 있지만, 그래서 중도 환매 수수료를 부담하는 대신 언제든지 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이 개방형 투자 신탁에서 내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환매 금지형으로 바꾼다. 이것도 좀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그죠? 피해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의사항. 제가 지금 7가지 이렇게 써뒀는데 좀 많아 보이지만 이 정도는 좀 숙지를 해 두셔야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그래서 판매회사 이름 나오면 무조건 아니다. 답으로 체크하면 되고 또 그 외에 좀 이상한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꼭 암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임의해지와 법적 해지. 이제 우리 개념에서 마지막으로 임의해지와 법적 해지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형태는 어떻게 나오느냐 잘 나오는데 구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 중 뭐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렇게 이런 해지 사유를 정하고 있다. 아닌 것은 또는 집합투자업자들은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받고 뭐 언제든지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의 승인 없이 집합투자업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게 이제 임의해지고. 그러니까 구분하는 문제. 2개 구분하는 문제. 또 숙제하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방금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집합투자업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임의해지 사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수익자 전원입니다. 뭐 3분의 2 이러면 틀려요.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비슷하게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 청구가 발생한 경우. 이럴 때는 그냥 집합투자업자가 그 펀드를 해지할 수 있다 말입니다. 전부 전원입니다. 뭐 절반은 다 틀려요.
자, 그리고 공모 펀드고 개방형 펀드로서 아까 개방형 설명드렸죠. 중도 환매가 가능한 펀드. 뒤에 가서 나오니까 다시 좀 설명드리고 우리 공모라는 단어 나오는데 아까 제가 사모라는 말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공모라는 말이 있고 사모라는 말이 있어요. 둘의 구분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 50인이에요. 50인. 즉 50인 이상의 자에게 우리 주식 좀 사세요. 우리 펀드 좀 사세요.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공모라고 해요. 공모투자. 공모투자. 50인 이상. 반대로 49인 이하. 즉 50인 미만의 자에게 우리 펀드에 가입하세요.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사모투자라고 해요. 그래서 사모투자는 49인 이하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도 적게 하고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거예요. 법에서 보호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대신 공모는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가 갈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펀드들을 이제 법으로 많이 이제 규제하는 거죠. 어쨌든 공모와 사모는 50인 기준이다. 50인 이상, 50인 미만. 단지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공모 펀드이고 개방형 펀드로서 설정한 후 만든 지 딱 1년째 되는 날 원금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50억도 안 돼.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안 해. 근데 이제 더 이상 인건비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데 설정하고 공모 개방형 펀드로서 설정하고 1년이 이제 지났어요. 그러니까 1년째 되는 날 보니까 50억 넘었어. 1년째 되는 날은 50억 넘었는데 보니까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한 달 동안 계속해서 50억이 안 되는 거야. 또 보니까 이럴 때.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는 1개월 동안 50억이 안 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1개월 동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50억 원이 미달하는 경우 역시 이미해지 사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4개. 그러니까 뭐 많아 보이지만 수익자 전원, 수익주권 전부 환매 청구. 그리고 이제 아니면 50억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된다. 그죠? 1년째 50억 아니면은 1년이 지난 다음에 1개월 동안 50억 미만. 이렇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해지 사유였고요. 다음에 법정 해지 사유. 이거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유에 해당되면 그냥 해지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래서 신탁계약기간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끝났어. 신탁계약기간이. 그럼 이제 끝난 거지 뭐. 펀드도 끝난 거지. 다음에 수익자 총회에서 해지 결의를 했네. 결의가 됐네. 우리 투자신탁은 해지한다고 결의가 됐어요. 다음에 우리 이제 펀드끼리는 합병되거든요. 합병. 그래서 내가 다른 펀드로 내 A라는 펀드가 B라는 펀드한테 흡수 합병 당했어. 그러면은 A라는 펀드는 없어지는 거죠. 그죠? 해지하는 거.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다음에 투자신탁의 등록 제가 아까 등록해야 된다 그랬죠. 집합투자기구는 등록해야 팔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유건 뭐가 등록 요건을 맞추질 못했겠지. 등록이 취소됐어.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또 해지해야죠. 등록 취소. 다음에 우리 단독 사모펀드 인정 안 된다 그랬다 그죠? 근데 수익자 총수가 1명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해지해야지. 그래서 요 5가지는 법정 해지 사유. 법으로 정해놓은 해지 사유다. 그래서 이 사유에 해당되면 그냥 해지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개념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